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청와대 국감은 조국 민정수석 불출석을 놓고 시작부터 불꽃이 튀었습니다. 지난 9년간 우리는 단 한 차례도 민정수석을 국회에 부르지 못했었습니다. 내로남불의 끝판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 문제가 크게 국민적 관심사로 되고 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건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인사 문제와 관련한 야당 지적이 이어지자 임종석 비서실장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청와대 체크리스트 공개를 검토 중이라며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한국당은 흥진호 납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일정을 제출하라며 파상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세월호에 대해서 분 단위로 공개하라고 난리를 부리고 몇 년 동안 그랬던 사람들이 1시간 단위로 자료 달라는 것도 이것도 안 줘요? 민주당은 흥진호 사건의 책임이 잘못된 제도에 있다며 정부를 적극 엄호했습니다. 월선과 납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치발치를 개인에게 맡겨놓은 것, 선주에게 맡겨놓은 제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주사파 발언으로 야당 의원과 임 실장 간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내부는 더 심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면면과 실력 닿습니다. 저는 전희경 의원님 말씀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여성가족위 국감에서는 한국당이 왜곡된 성의식 논란을 야기한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경질을 촉구하자 민주당이 홍준표 대표의 돼지 발정제 논란으로 맞서면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방송장악이라는 개념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며 혐의를 일축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단연코 MBC 문화방송이 언론 장악이 될 수도 없고 장악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달 30일 검찰 압수수색을 받고 참고인 신분으로 자진 출석했지만 일주일여 만에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부터 3년간 MBC 사장으로 재직하며 국정원과 공모해 정부의 비판적인 PD와 작가를 해고하고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PD수첩을 폐지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MBC를 담당한 국정원 정보관을 만나 이런 방향이 담긴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전달받고 상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사장과 함께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검찰에 다시 불려 나왔습니다. 연재욱,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들로부터 530 심리전단의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보고받고 이를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한 과정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차례로 김 전 장관을 불러 정치공작 활동 지시 또는 보고 여부 등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전방위 정치공작의 실행 주체로 지목된 기관들의 수뇌부가 줄줄이 소환되면서 검찰 수사는 이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향하는 형국입니다. 18대 대선을 닷새 앞둔 2012년 12월 14일 새누리당 부산유세장에서 김무성 의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라며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라는 메모를 읽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우리 영토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비밀 문서인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조사한 결과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보고서와 같은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을 비판하기 위해 회의록 발췌본 보고서를 2009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에 보고했는데 김 의원의 발언 내용은 물론 이후 한 월간지에 전격 공개된 정상회담 내용이 이 보고서와 같다는 겁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청와대에 배포된 비밀 기록물을 외부에 유출한 정황이 있는 외교안보 수석실 관계자와 이후 정치적 논란이 일자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일단 방송에 앞서가지고 새날 달력 좀 이야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많은 분들이 접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접수했습니까? 반응이 이렇게 폭발적일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택배를 어떻게 싸야 되나 벌써부터 고민될 정도인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애청자들이 우리가 촛불을 모여서 같이 나눴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사진을 지금 같이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그 사진 보내주신 것들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할 만큼 굉장히 다양하고 멋있는 사진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메시지들을 보면서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지금 게시판에 새날 달력팀으로 이제 글을 올리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 합천, 전주 이렇게 동네 이름을 보면서 정말 듣고 계시는구나. 그 동네에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다 듣고 계시는구나. 이게 눈으로 보여지니까 기분이 정말 묘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갱신되는 걸 보면서도 오늘은 제주도 또 열어보면은 부산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이 표시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나 듣고 있다고.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 해외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목마른 측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연락 주시는 것도 많고 그 메시지들이 정말 새날을 지금까지 버텨온 4년? 이제 내년이면 5년째 돼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버텨준 새날에 대해서 고마워하시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달력을 만든다는 게 처음에는 그냥 뭐 달력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새날 지금까지 온 것에 있어서 어떤 이정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새가 날아든다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방송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만들어진 방송인데 그분들의 실체를 확인하는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예. 근데 그분들의 어떤 그 실체. 이러이러한 분들이 우리 애청자로 계셨던 거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요. 사실 저희 쪽에 금전적인 여유가 좀 있으면 만들어서 판매하면 되는데 왜 펀딩을 할까 하는 전에 한 말씀드렸죠. 돈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새가 나는 데가 지금 한 1, 2개월, 3개월 가까이 적자 상태라서 제가 여력이 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상황을 알아주시고 뭐 펀딩에 참여를 하시는데 내 얼굴이 들어가고 내가 직접 만드는 달력. 그러니까 새가 날아든다의 기존의 컨셉과 상당히 매치가 되는 바로 그런 컨셉으로 달력을 한번 만들고 있는데 마감 날짜가 언제입니까? 11월 19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다. 불안하다. 지금 추세로 하면 뭐 매진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매진이 아니라 이렇게 펀딩 성공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펀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펀딩이 안 돼도 안 되는 대로 진행해요. 이게 펀딩 하신 분들한테 뭐 다시 돌려드리는 것도 방법인데 저희들의 기본 취지는 그런 기념품 하나 만들어 보자는 거거든요. 새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새날의 어떤 로고나 방송 채널 하나 덜렁 들어간 그런 기념품이 아니라 정말 새날의 주인은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방송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의 주인의 얼굴을 담아서 우리끼리 한번 재밌는 이벤트 한번 해보자는 거기 때문에 펀딩의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작게 모이면 작게 많이 모이면 많이 찍어서 더 많이 이렇게 배포하고 나눌 거예요. 우리 방송의 썸네일의 주인공은 새잖아요. 근데 그냥 새가 아니고 파랑새란 말이에요. 어목하던 시절을 같이 했던 서로가 파랑새였던 것 같아요. 그 관점으로 박근혜와 문재인 대통령이 나눠 쓰는 2017년이 아니고 온전하게 우리가 통으로 쓰는 2018년은 새로운 달력을 한번 만들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들만의 기념일들이 굉장히 많이 표시가 되는 일반 달력과는 상당히 다른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많은 분들 참여 좀 주시기 바라고요. 직접 들어가실 분들은 새날 베스트 SAENALBEST.com 들어가시면 되고 팟빵에 새가 나른다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 공지사항에 거기로 들어가는 링크를 하나 걸어놨는데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중간중간에 몇 군데 정도의 펀딩 참여하기 뭐 이런 거 누르시면 거기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고 별거 없어요. 인적사항 간단하게 쓰시고 메시지 쓰시고 사진 제출하고 송금하시면 끝.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음 주 방송 이 시간대쯤에는 펀딩 성공을 알 수 있도록 저는 많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됐어요. 사실상 이제 뭐 웬만한 비강기관들은 다 끝났고요. 이제 핵심일 수도 있고 어쩌면 뭐 국정감사의 마무리일 수도 있는데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청와대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의 어그로 끄는 거예요. 별걸 다 트집 잡아요. 거기에 이제 일단 논란 하나
조국 수석이 왜 안 나왔어? 정말 엄중한 사건이 있을 때는 수석들이 나옵니다. 조국 수석 같은 민정수석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일상에서는 민정수석들이 대통령 보좌가 문제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대요. 지금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때도 나온 적은 있습니다. 네, 사실 국정감사의 취지 자체가 공공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돈을 투명하게 제대로 집행했는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국회가 앞으로 협조해야 될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정쟁에 이제 너무 정치적으로 극렬하게 부딪히는 모습만 언론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까 국정감사 자체가 뭐 대단한 뭐 진상을 밝히거나 무슨 혐의를 제기하거나 뭐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런 용도로 지금 변질이 됐어요. 지금 야당이 그런 변질된 국정감사의 행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억울로 끈다고 말을 하지만 국정감사의 원래 취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나 안 그러면은 뭐 각 분야 수석들이 저지른 뭐 명백한 의심이 가는 범죄 정황이 있다거나 안 그러면은 청와대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그 의혹이 있을 때 비서실장을 위시한 다른 수석들이 출석해서 그동안의 상황을 밝히는 거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임기 이제 시작하고 나서 이제 5개월 차에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하는 국정감사인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이제 세팅해가지고 이제 다음 해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이 시국에 도대체 청와대에 뭘 지적하고 뭘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야당의 억울하고 하는 건 일단 문재인 정부의 조각 등에 있어서 인사참사를 가장 책임자가 민정수석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를테면 그들이 어그로를 끄는 지점은 일단 인사참사로 보고 있다는 문제. 물론 뭐 중간에 엇박자가 좀 있기도 했고 뭔가 좀 낙마신 분도 있긴 하지만 그걸 빌미로 해서 조국 수석이 갖는 어떤 상징성이랄까 네임밸류랄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그림이 되는 거고 그 그림을 조국 수석을 막 질타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그래서 막 피켓 들고 뭐 여러 가지 항의성을 보내긴 하지만 이거를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민정수석이 국회 국정감사에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이제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 노면서 남이 하면 불륜. 지들은 아까 말한 똑같은 이유로 민정수석이 단 한 번도 국정감사에 나온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을 나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전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면 나와야겠죠. 나와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나왔어요. 그 이후에 9년 동안 안 나온 거예요. 그래놓고 안 나왔던 세력이 그걸 나오라고 부른다면 누가 나가냐고요. 사실 이번 조국 민정수석을 나오라고 하는 건 이슈거리가 없어요. 민정수석을 부를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나와야겠죠. 민정수석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정말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합당한 이유가 아닌 것으로 인사참사요? 인사참사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 멋있는 인사가 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인사참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홍진호 사건 그것도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시작부터 당사자가 잘못한 부분이고 그건 정부에서 잘못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조국 수석을 끌어내서 망신 주려고 하는 시도가 일단 실패하니까 어그로를 계속 끌고 있는 거고요. 임종석 실장을 불러다 놓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참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자 거기다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미치겠다. 웃겨가지고 말도 안 나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성예방 교육 자료를 내라는 거. 그러니까 탁현민 행정관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직원 전체에 한 게 아니라 탁현민 한 개인을 교육한 자료를 내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청와대 국정감사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 방송으로 국정감사 결산이 나갔잖아요. 예. 거의 한 80%에서 90% 가까이 끝났고 일부가 이제 11월 달에 지금 여성가족부라든지 등등의 정부 국정감사가 남아 있는데 그 국정감사에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성예방 교육 자료를 내라. 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홍준표 발정제랑 같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얼마나 트집 잡을 게 없으면 일개 청와대 행정관을 가지고 교육을 했네 안 했네 가지고 깔까요? 예. 보통 그 기업에서도 성평등에 관한 교육들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업들에서도 해요. 강사를 외부 강사를 모셔다 놓고 하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하든지 하는데 청와대도 아마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여직원도 많고 남자 직원도 많기 때문에 할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자유한국당은 하나? 자유한국당도 해야 되거든요. 이 교육을. 예전에 그 국민의당 성희롱 예방 교육 하는데 강사가 성희롱을 하더만요. 그러죠. 예. 예. 그리고 뭐 성적인 성추행 이런 거는 뭐 워낙에 그게 일상화돼 있는 집단이 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웃기고 요거는 탁현민 행정관이 어렸을 때 뭐 했다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떠나가지고
성인이 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책으로 어떤 조술활동을 문제 삼아가지고 성예방교육해라. 돌아가신 마광수 교수 같은 분들한테도 성예방교육 했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정말 질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태풍의 핵은 뭐 국정감사도 아니고 바른정당의 분당도 탈당도 아닙니다. 사실은 국정원의 청와대 뇌물 게이트죠. 근데 얼마 전에 그 장제원 이가 이제는 뭐 호칭도 붙여주고 싶지 않다. 맞아요. 오늘도 보니까 뭐 권양숙 여사 뭐 받은 돈 어쩌고저쩌고 환수해야 된다 뭐 이런 개소리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특활비를 상납받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와대가 지금 현재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 때와 현재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적이 있는가 전수조사를 해봤다는 겁니다. 해봤더니 받은 적 없다예요. 그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 국정원장 그분도 그렇게 했잖아. 우리는 받은 적 없다고. 네. 청와대 자체가 특활비가 있는데 무슨 정도로 받아요? 그냥 나라 국한 빼먹는 도둑놈들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이거는. 박지원 의원이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각 수석실 산하 담당 행정기관들 있잖아요. 그 기관에서 돈 봉투를 다 가지고 왔다고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와서 이게 무슨 돈이냐 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원래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그거를 박지원 대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절대 받지 말라고 한 푼도 못 받게 지시를 내리고 그 직원들 중에서도 아무도 단돈 한 푼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단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하기관에서 돈을 가지고 오는 게 관례였다는 거는 사실이죠. 근데 그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절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그게 뭐 관례였다고 말하는 건 단순히 10년, 15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전두환 박정희 시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활비라고 하는 거를 나쁘게 쓰이는 걸 예방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도 우리가 그런 대안을 낸 적이 있지만 최소한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는 그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국정원 컴퓨터 서버를 뒤지다 보니까 나온 내용들이었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세상에 비밀은 없어. 특활비라고 하는 게 어디에 쓰였는지 리스트를 쭉 보니까 이게 무슨 청와대로 간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된 거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부분은 또 실제로 자기들이 써야 될 명목에 썼던 것도 일부는 있었겠죠. 근데 그 특활비의 대부분이 정치 공작에 쓰였다는 게 문제였잖아요. 지금 민간단체 지원하고 막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야당 탄압. 야당도 정부의 일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정부의 일원이라고. 국민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야당과 자기들이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에게만 특활비를 유리하게 썼다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그것을 또 뛰어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특활비가 뇌물로 공여됐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죠. 박근혜 탄핵 심판할 때 변호사비 전액 4억이 현금으로 지급됐다. 근데 그 기간이 그런 거죠. 한참 국정농단 게이트가 터지면서 한두 달 정도는 안 받았다고 해요. 받았던 그 현찰을. 그러다가 갑자기 안 받은 달 8월 달 거랑 합쳐서 2억 보내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돈으로 실제로 탄핵 심판에 나왔던 변호사들 변호사비를 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도 한번 하고 이건 뭐 확실하다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변호사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건 지금 사실로 보여요. 4억이라는 돈이 뭐 일시불로 한 번에 4억을 준 건 아니기 때문에 4억이라는 현금을 쌓아둔 어떤 그림을 그려놓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뭐 5천만 원, 3천만 원을 5만 원권으로 줬다잖아요. 상상이 됩니까? 그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게. 저는 이 변호사들이 하나같이 부도덕해 보이는 변호사들이 이게 세금으로나 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솔직히. 신고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나죠. 변호사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요. 대한민국에서 기업이랍시고 좀 해본 사람들의 경험은 다 있을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뭐냐면 내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저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현금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 현금 주는 걸 통장에서 찾아서 줄까요? 안 그래요. 통장에서 찾아서 주려면 계좌이체합니다. 그렇지 않고 쌓아놓은 돈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역시. 그러니까 이 현금을 미리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이 현금으로 이 사람들한테 고액권으로 이렇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에 아무리 많은 재벌들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통장에서 찾지 않고 내가 이 쌓아놓은 돈이 없다면 불가능해요. 이렇게 돈을 주는 게. 금고에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장시호가 얘기했던 삼성동에 금고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청와대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청와대에도 있었을 거고 아마 이게 퇴임 후에는 쫓겨난 이후에는 삼성동 금고에 들어가 있었을 텐데 그게 지금 아마도 내곡동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예정으로 지금 돼 있는데 또 빼돌리겠죠. 다른 곳으로. 참 희한한 게 보통 우리 같은 상식이면은 이 사람 재산이 있잖아요. 그 삼성동 집만 70억에 팔렸어. 근데 그 탄핵 심판의 변호사비를 국정원이 대준 것으로 약간 추정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어떤 쓰임새는 국정원은 그 쓰임새를 정확히 알았다고 말하기 좀 어려웠겠지만 세력 자체가 부도덕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지금 박근혜는 60몇 억, 70억 가까운 돈으로 팔았고 내곡동은 20몇 억인가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약 뭐 3, 40억 정도가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럼 그걸 현금으로 갖고 있었을 거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말이 안 돼요. 계좌이체. 왜냐하면 그거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는 새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현금으로 줘? 30, 40억을 어떻게 그러니까 현금으로 수표로 줘요? 줬든지 계좌이체를 해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갖고 있었다. 만약에 좀 더 선의로 봐서 집 사고 남은 돈을 차액을 현금으로 찾아서 갖고 있었어요라고 얘기하면 그거 왜 그랬는데? 왜 그걸 현금으로 갖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박근혜에게 문고리 3인방도 직접 주는 게 아니더만요. 이영선 경호관, 우리 턱돌이. 근데 그 사람한테 전달을 해서 그것이 박근혜한테 들어가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사실상 문고리 3인방 위에 턱돌이가 있었군요. 그래서 지금 이영선도 지금 검찰 출석 안 하겠다고 해서 강제 구인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오늘 그 이후에 검찰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다고. 문고리 3인방이 이제 그 돈 받아서 어디서 받았어? 얼마 받았어? 누구한테 줬어? 이렇게 하는데 이영선한테 주면 이영선이 박근혜에게 전달하는 방식. 이런 거였던 모양이에요. 이영선이 박근혜한테 줬을까요? 최순실한테 줬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최고 정말 측근 중에 측근은 이영선 경호관이. 그리고 이제 몸종 하나가 윤전추였고. 가장 그 밀접한 지근거리에서 있는. 그러니까 이영선이가 얘가 돈 관리뿐이 아니고 얘는 그 박근혜가 외국에 나갔을 때도 그 침실에 들락날락 하던 애거든요. 이영선이가. 몸과 마음을. 그렇지. 몸과 마음을. 우리는 이제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 집에는 아니죠. 그냥 관리했다. 이 정도 선에서. 뭐 들락날락 했지 그 이상은 얘기 안 해요. 몸과 마음을 지배하신 분은 최태민이죠. 꼭 한 명일 필요 있나요? 장족의 발전이죠. 문고리 3인방은 사실은 남자 몸종. 제가 말씀드렸잖아. 아니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권력에 있어서의 권력 서열은 가장 최고의 권력자와 얼마나 물리적으로 가까운가. 물리적으로. 청와대의 구조상의 서열은 뭐 최순실이 건 빼고. 박근혜를 시작으로 하면 그 밑에 이영선과 윤전추, 그 다음에 문고리 3인방, 그리고 십상시, 그리고 밑에 어공들. 김기춘, 우병우 이런 그러니까 서열이 이상하게 물구나무로 확 써버린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죠. 농단의 전형적인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내곡동 집을 압수수색을 검토한다는데 이것은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들썩해놓으면 그 집 근방을 지키거나 감시를 하면 누군가가 부랴부랴 뭔가를 가져가는 거를 한번 보는 일종의 연막작전.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그쪽에 뭐가 있을 것으로가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대놓고 압수수색을 검토한다고 보도를 내요? 뭐가 움직이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일종의 장치라고 보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선 감시하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이 바보일까요? 그러면 이거는 저수지를 찾기 위한 고도의 지능 게임. 박근혜 내곡동 집에서 뭔가가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하는 거네요. 그렇죠. 종착지가 어딘지. 그리고 저는 청와대 관저의 벽을 일부 뜯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기 화장실. 거기에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뭔가를 막 잘 숨겨놨는데 일상생활에 너무 잘 숨겨서 나중에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 엑스레이로 한번 스캐닝을 한번 쭉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마 벽 같은데 벽지 뒤에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마 CD가 무기명 채권이잖아요. 이런 CD가 뭐 한 조 단위로 발견될 수도 있어요. 요즘도 그 무기명 채권이 발행이 돼요? 그럼요. 그건 정상적으로 법적인 테두리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게 조 단위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의 예금은 변동이 없죠. 월급만 쌓이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거 그 모든 거 외에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그 정도 돈으로는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뭐 한복 뭐 수십 벌 해입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했다고 보는데 굳이 국정원 돈을 받아다가 말하자면 뭐 의상비, 비선 진료 비용 이런 거를 썼다는 것도 저는 이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왜냐하면 국가 원수의 품위 유지에 관련해서는 적당한 정도의 비용이 전 나온다고 보고 예를 들면 비선이 아니라도 그거를 정상적인 의료 행위로 해서 특수활동비가 아니라도 품위 유지비 그 비슷한 개념으로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뭐 미백하거나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건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이 있잖아요. 그 안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얼굴 이쁘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정치만 잘하면 엄청 예뻐진들 용 안 해 누가.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전혀 누가 뭐라고 안 해. 잘하면. 그런데 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외에 국정원 돈이 움직였다는 것은 이건 100% 제 추측에 의하면 100% 자유한국당 아이들 쪽으로 아마 돈이 흘러갔을 확률이 거의 높고요. 예. 추미애 대표도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전수조사해야 된다. 그 돈의 흐름에 대해서 그건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를 썼다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탐욕일 수도 있어요. 저거 공짜로 그냥 갖다 쓰는데 뭐 국정원이 그거 우리한테 좀 갖다 준다고 국정원 돈 없냐? 국가 특수활동비의 50%를 국정원이 쓰는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게 용처가 비선 진료나 뭐 의상비가 아니고 사실은 불법성이 있는 돈으로 썼기 때문에 그 자체를 국정원에 갖다 썼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그렇죠. 해보는 거거든요. 검은 자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출처가 나오면 안 되는 돈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최순실의 비선 실세의 존재를 인정할까 말까 하고 이제 박근혜하고 해당 수석들 몇 명이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안종범도 있었고 민정수석하고 홍보수석 또 안종범 이렇게 대책회의 같은 걸 했는데 최순실이란 존재를 공개할까 말까 이걸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공개하지 말자. 박근혜의 어떤 생각이었고 거기에 법적으로 문제 없냐라고 이제 그 뉘앙스에 우병우가 뭐 별 큰 문제 없을 거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서 결국에는 최순실이란 존재는 없다. 비선 실세로서의 최순실에 대한 관계를 부정했다고 하는 그 당시 청와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단초가 하나 나온 거예요. 네, 태블릿 보도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우병우가 했던 역할이 뭔지가 약간 좀 답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법률 자문 역할 일단. 예.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자리 보존 또는 최순실의 역할 같은 것들을 비유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직보를 받고요. 국정원이 직보를 받아서 그거를 저는 최순실이나 박근혜에게 다 보고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은 우병우가 국정원장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국정원장 패싱 자기가 직접 보고받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는 최순실이나 박근혜에게 전달하고 우병우 나름대로 대체 얘는 그 상황에서 어떤 걸 노렸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돈에 대한 욕심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얘는 약간 사이코패스 경향이 좀 있어 보이는. 그래서 이번에도 수도 없이 우병우 레이저가 막 회자됐었잖아요. 네.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뭔가 막 질문을 하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들어가다가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대요. 똑같은 질문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뚫어진 입이라고 진짜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요 그거는 걔가 기자들을 무시해서 한 발언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우병우 성격상 무시하고 들어갈 거면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게 아니고 진정 고분고분해진 거죠. 근데 그 말을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미리 준비했던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표정이 레이저 눈빛으로 한 게 아니라 굽신거리면서 바뀌었다는 거지. 이게 이 증언이 나오게 된 거를 좀 면밀히 보면은 우리가 좀 눈치를 더 빨리 챌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처음에 나온 결론은 최순실 존재에 대해서 공개하자였는데 이게 맨 마지막에 박근혜가 틀었다는 거잖아요. 박근혜가 공개하지 말자. 여기에 도움을 준 인간이 중간에 있었던 우병우였고 그런데 이 사건의 흐름에 보면 문득 그게 떠올라요. 최순실이 전화통화에서 했었던 말이 있죠. 이거 공개되면 다 죽어 라고 했던 말. 아마도 이 의견이 들어가서 우병우를 통해서 조율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법률 자문 역할은 했다고 하지만 얘 사시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런 애가 이게 불법이고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다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고스톱 쳐서 검사된 거예요.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끝까지 막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우병우는 최순실의 법률 집사였다는데. 그렇죠. 근데 우병우는 아직까지도 최순실 존재를 몰랐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장모는 친하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최순실과 장모는 친하고. 우병우는 지금 이제 검찰로 들어간 이유가 비선 보고를 제가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그 혐의거든요. 그래서 막 이석수 감찰관 이야기 나왔을 때 추명호하고 통화를 하루에 10번씩 수백 통화의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우병우는 저는 조만간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국정원 간부로부터 이야기는 들을 수 있겠지만 정기적 보고에 해당하고 대부분 다 사찰 이런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거는 직권남용이 될까요? 아니면 뭐가 될까요? 법률적으로는. 저의 법률 집사이신 유명정님. 우병우요? 네. 아, 이건 너무 많아서.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직권남용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권남용 더하기 이 우병우도 아마도 이 국정농단 박근혜와 비슷하게 수많은 범죄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제일 먼저 나올 부분들은 직권남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뇌물이 안 걸렸겠어요? 국정원 뇌물에 걸렸을 거예요. 얘도 그거 걸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사 문제에 관여됐을 부분들 많이 있고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병우도. 근데 이제 지금 아직은 여기까지 가지 않은 것 같은데 수사가. 뭐 조만간 가겠죠? 순서대로 가겠죠. 계속 들락날락 거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한이 좀 쌓인 거 아니에요. 말하면 다 이루어져. 이상하다. 안봉근 이 집안 왜 이렇게 법적인 처벌 안 받지? 짜잔. 체포.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우병우만 지금 사실상 건재한 거잖아요. 우병우가 이제 구속이 되는 날. 사실상 국정농단 사태의 1차적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계속 털었는데 법률적으로 구속시킬 만한 사안을 아직까지 못 찾은 거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구속이 되거나 입건이 되거나 하는 타이밍에 되면 또 이게 터집니다. 조응천 의원이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갈 거예요. 박관천 경정도 참고인으로 불려가고 그리고 정윤회까지 가게 되죠. 아마 이게 수순일 거고요. 그러면서 정윤회를 불러들이는 타이밍은 박근혜 오천 살인 사건과 연계돼서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아마 불러들인 다음에 긴급 체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윤회 게이트 때 세계일보 그런 보도들 있죠. 네. 그게 고소고발 사건이 걸렸는데 이번에 정윤회 씨가 취하했어요. 취한 이유는 딱 하나. 조용히 살고 싶다. 저기 독방 들어가면 조용해요. 네. 자, 알겠고요. 자, 트럼프가 지금 일본에 와 있습니다. 방송으로 이 시점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일본에서요. 근데 일본은 정말 특이하더라. 이방카가 들어오니까 거의 아이돌 팬심처럼 막 이방카상 그런 게 있고 오겐키 데스까 이방카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네. 트럼프가 오니까 일본을 대표하는 골프 선수가 골프 접대를 해요. 그러니까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네. 일본 세계 랭킹 4위래. 어떡하지? 문재인 대통령 골프 안 치는데. 야구해야지. 아하, 야구. 그렇게 해서 극진한 환대를 했는데 트럼프는 역시 트럼프다웠다. 이런 면에서는 어쩌면 트럼프 스타일 좋아해요. 막 일본에 주둔해 있는 미군들 앞에서 군대 자켓 입고 막 한끗 호기를 부리고 막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그 분위기가 쫙 사라지니까 미국과 일본의 무역은 공정하지 않아. 어쩔 거야. 그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지금 일본 사람들이 벙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전체가 뒤집어졌죠.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극진하게 해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성의 목소리부터 반성해야죠. 바보들 같이.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지 일본 대통령 아니거든요. 트럼프가 움직이는 것은 오로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온리 미국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일본이 예뻐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미국에 득이 안 된다고 하면 내칠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고요. 그거는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그 아시아 순방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경제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북핵 위기를 돌파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슈가 제일 큽니다. 이 두 가지 이슈에서 경제에서 일본은 항상 미국한테 뒷덜미를 잡혀 있어요. 미국의 대미 수출이 항상 흑자거든요. 일본은. 적자 본 적이 없어요. 그 일본이 아시아에서 일본의 미국의 꼬박 노릇 해주는 대신에 그렇죠. 그 수익을 먹고 살게 해주는 이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뒷덜미를 잡혀 있기 때문에 일본은 정말 미국의 하는 말에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북핵에 관해서 일본의 입지와 발언권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이번에 올해 들어 2017년도에 일본의 입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베가 트럼프를 만나서 무언가 이슈거리를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베는 이번에 재선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난 네 편이야. 우리 잘 지내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런 소리 할까봐 환대를 해줬는데 그런 소리 해버린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잘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동차 좀 사줘 임마 이런 거지. 잘해주는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가 그 오바마처럼 그렇게 잘해주는 거에 안 넘어갔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트럼프도 약간 모자란 게 흔히 말해서 자유한국당이 부르짖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에서는 가격 싸고 좋은 자동차 팔리게 돼 있거든. 지들 나라 제품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한 게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애국심이 무지하게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제품을
되도록이면 많이 사주고 싶어해. 네. 일본 애들도 그래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가 일본에 진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 자동차들은 많이 진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그만큼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집단이거든요. 일본 전체가. 그래서 미쓰비시, 뭐 혼다 이런 자기네 메이커만 좋아하지 외국의 BMW, 벤츠라고 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일본 애들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번에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너무 심하다. 일본 내에서 우리 미국 자동차가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건 너네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한 거고요. 이건 맞습니다. 마케팅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문화와 소비자들의 심리예요. 그것이 가만히 안 된 상태에서 왜 우리 거 안 사줘 하고 그러면 땡깡밖에 안 돼 이거는. 원래 미국은 옛날부터 땡깡 부렸어요. 근데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그 아시아 순방하는 트럼프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지는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일본은 사실 역할이 없어요. 없어요. 중국 자체가 일본의 존재를 거의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하고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그 역할이 구상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일본은 어떤 경제적으로나 어떤 군사적으로나 그 외교적으로도 자기 포지션을 지금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어차피 지금 뺏기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잃을 게 없어요. 막 찔러도 된단 말이죠. 조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은 약간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나라가 중국이고 최종 목적지인 중국하고의 관계를 도와줄 수 있는 아시아의 지역에서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볼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 자체를 내놓고 있는 적대적 네. 예전의 남북한 사이랑 좀 비슷한 그런 적대적 관계잖아요. 일본에서 이번에 나온 그 유명한 말, 그러니까 일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데요. 오모테나시라고 극진하게 환대하는 것 자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베랑 밥을 4번 먹는데요. 그 체류 기간은 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와규도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환대를 했을 때 뒤통수 맞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박근혜가 미국을 대한 자세랑 좀 비슷했어요. 사드네 뭐네 해가지고 뭐 무조건 미국 이야기라면 다 들어주겠다. 오모테나시의 실패 이렇게 봐야 되고. 오모테라시가 이제 환대라는 의미거든요. 일본에서는 어떤 귀빈에 대해서 극진한 환대를 한다는 건데 환대를 할 때 오모테라시를 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 4가지가 있습니다. 좀 우겨가지고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예기치 않은 걱정을 할 것. 말이 너무 웃긴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레스토랑에서 저기 손님이 뭐 스푼을 떨어뜨렸으면 부르기 전에 가서 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예기치 않은 걱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거라도 일어나면 어쩌지 미리 걱정하고 있으라는. 그다음에 대가를 요구하지 말 것.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환대고요. 생각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래요. 손님으로 하여금 생각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오모테나시의 이 숨어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과연 트럼프한테 먹힐 수 있는 사상이었는지.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을 안 줘야 되는데 생각을 해버렸네. 그렇죠. 네. 뺑뺑이 돌렸어야 되는데. 한자 일본어 이렇게 써요. 별걸 다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모테나시. 근데 오모테나시 이렇게 말하면 오모테나시가 아니야. 오모테나시. 반대. 역시 그 일본이라는 미국의 꼬북 나라보다는 한국에 들어오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한미일 동맹, 군사 동맹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네.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떨떠름한 상태로 지금 트럼프의 방일과 방안을 지켜봐야 되는 상태로 가는 것 같고 확실히 그렇다니까 좀 튕기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시진핑건 트럼프건 뭔가 구애를 해오지 일방적으로 줄 서지 말자는 게 외교 기조가 돼야 되는 건 맞아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문제 국내 경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요. 북핵에 관련돼서 북한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사실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게 일본 쪽에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며칠이 지나가면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가 되고 경제 제재 없어지고 서로 신뢰를 구축한 동반자 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이제 정상끼리 회담하면서 성명서도 나올 거고 이런 스케줄들이 잡혀 있는 거 보면 이미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일본 패싱 발언이 있고 나서 미국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중국 우리나라가 외교력을 발휘하면서 협상을 해나가는 과정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을 방문해야 되는 이런 시기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드에 관련된 이 입장 기본적인 입장 태도 이 문제가 다 합쳐져서 일본은 지금 거의 왕따가 돼가는 것 같고요.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나기 전에 아마 대한민국에 와서 국회 연설도 하고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면서 조율된 많은 부분들이 시진핑과의 관계에서 종지부를 찍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진핑도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권력을 확고히 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부 정치를 갖고 자기가 스케줄 조정하고 뭐 외교적으로 어디다 큰 소리 치고 이럴 이유가 없거든요. 이제는 시진핑한테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은 김정은이에요. 이 김정은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자기가 다 독박 쓰는 거거든요.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도 트럼프와 굉장히 긴밀한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와중에 이제 우리 아까 야수님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외교 국가의 정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제는. 아베는 이방카한테 560억만 날렸죠. 560억 엔. 560억 한화로. 아, 56억 엔인가요? 네. 잉어밥 사건도 있었죠. 네, 그 트럼프가 지금 일본에 체류하면서 아베와 이벤트를 일본에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잉어밥을 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잉어밥 그 나무 상자를 원래는 아베하고 같이 숟가락으로 조금씩 줬는데 아베가 먼저 이거를 털어서 줘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똑같이 숟가락으로 주다가 털어서 주는데 이거를 언론에서는 마치 아베는 숟가락으로 주는데 트럼프는 그걸 못 참고 다 상자채 털어서 넣은 것처럼 그렇게 약간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알고 보니 이게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다시 보도가 되고는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미국 뉴스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일단 폭스뉴스의 속보로 트럼프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물고기 먹이를 준 인물. 요게 이거 진짜 일본 특유의 약간 정원 문화 이런 거 그래서 좀 고관 대작의 집에는 연못이 있고 물고기도 키우고 이런 거지 미국 같으면 볼 수 없는 풍경이어서 아마 약간 이국적 느낌으로 이벤트를 준비했을 텐데 네. 저희도 이제 어항을 키우지 않습니까 녹음실에 그 구피를 키우는데 구피 밥을 통째로 털어준 거랑 똑같은 거야. 저는 딱 이만큼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양이 있거든요. 물 엄청 오염된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트럼프를 경호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경호 인력만 2만 1,000명이 동원되고 있대요. 어머 테나지.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아무 이유 없이 듣는 방송, 아무런 돈 없이 공짜로 듣는 방송 네버엔딩 스토리 13회를 시작합니다. 오! 네, 제가 또 지난주에는 저 대신에 또 대타기용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개미알키 씨를 한번 또 투입을 해가지고 진행했었는데 자, 어땠는지는 오늘 또 이분들 소개하면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마약 트리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개그맨 김일희고요. 자, 우리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지난주 얘기 들으셨나요? 사실 못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 했던 이야기는 고양이를 찾는 이야기였는데 제가 빼먹은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하려고. 지금 이분들 소개하기도 전에 먼저 할 정도로 되게 핫한 얘기인가요? 네, 아니 그냥 느낌은 인사말로 할 수 있는 짧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프랑스의 넓은 들판과 숲을 뛰어다니면서 고양이를 찾았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포인트를 놓쳤더라고요. 뭐냐면 넓은 들판과 숲에 한국 사람이나 한국어가 한 번도 지나가 본 적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네, 거기에 저와 나리 단 둘만이 한국말로 나리야 어딨어를 알아와 들을 수 있는 2억 마일리 떨어진 땅에 오직 두 생명체. 이것이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고양이였네요. 예, 그 나리가 프랑스 사람들은 나흐라는 거. 나하비. 뭐랄까 그나? 그 전전주에는 또 개애기가 또 있었는데, 개 고양이 다 나왔네요, 이제.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봐야겠네. 트위터에 있는 사진이 그 나리 사진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김마 야학에서 우리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야수님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지난주 그 대신 나오셨던 네. 이광채 씨. 네네네. 이광채 씨 보면서, 역시 이리 씨는 자기보다 재밌는 사람은 절대 땜빵으로 안 납득구나.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는 근데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네. 자, 예능 프로만 나가면 다 휘어잡을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있다고 얘기한 지가 벌써 15년이 지났어요. 한번 빨리 와야 되는데, 기회가. 자, 그리고 우리 또 약초님. 예, 안녕하세요. 약초입니다. 네. 지난주 어떻게 좀 재밌게 잘 보내셨죠? 한 주간?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번 주에 내가 봤는데, 우리 할키 친구가, 그 친구가 그 에피소드가 많아요. 사업 망한 얘기 좀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광채한테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야, 나중에 너 이거 버라이어티 가서 해. 그럼 그때 얼굴이 좋아져요. 그거라도 하나 건졌다 이거예요. 사업은 망해. 돈은 많이 까먹었지만, 그래도 예능 프로만 나가면 내가 이걸로 에피소드로 터뜨려야겠다. 근데 그거 에피소드 만들려다가 애가 먼저 파산하게 생겼어. 내가 걱정이 돼 죽겠어. 이제 좀 충분히 만들었거든요. 이제 한 2시간 분량 나오니까, 이제 광채는 이제 조금 이제 좀, 돈을 잘 차곡차곡, 모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제 같이 이제 또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 주제는 내 인생의 시험. 꼭 내 인생이 아니더라도 뭐 네 인생의 시험. 다 됩니다. 다 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자기한테 큰 시험의 무대가 된 거잖아요. 네. 또 장로님이신데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없으면 맨날 이거 지금 엄청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서. 아멘. 엄청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뭐 다양하게 다 된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번에 뭔가 좀 한번 시험인데 시범적으로 이제 또 오래간만에 빠마를 시험적으로 빠마를 한 3년 만에 한번 볶아봤어요. 볶아봤는데 반응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빨리 머리가 자라기만을 기다리면서 야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머리 빨리 자라게 하려면 그게 최고라 그래가지고 수시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또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또 순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마차님하고 저하고 이겼고요.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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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1등, 마차님 2등. 가위바위보! 네, 약초님이 3등, 자, 야수님이 4등입니다. 자, 순서 정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일단은 좀 분위기를 좀 봐야 되니까, 좀 한 주 쉬었더니 감이 떨어져요, 이게. 방송은. 쉬면 안 돼. 그래서, 요거는 오늘 한 3번째다. 네, 3번 가겠습니다. 제가 1번 가겠습니다. 1번 갑니까? 1번. 내가 1번 하려고. 아니, 또 마차님이 또 시험이잖아요. 주제가 또 뭔가 좀 나오기가 좋은 소재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야수님 1번 하시고 제가 2번 할게요. 그래요? 그러면은 야수님이 1번, 마차님이 약초님이 3번째. 그런가요? 그럼 뭐가 남은 거죠? 그러네. 1사 남은 거예요? 오늘은 제가 4번 할게요. 계속 1번 했으니까. 네. 그 4번 되시고. 자, 순서가 정해졌으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야수님부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수의 시험. 제가 처음 이 시험이라는 이 주제어를 들었을 때, 평소에 제가 사촌 동생들이나 조카한테 해주는 이야기를 방송으로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시험, 그러니까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예. 수능이 한 2주 정도 남았나요? 지금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다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예. 저희 아들 고3입니다. 예. 다 다음 주 목요일이요?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진짜 도움이 되는 그 시험의 기술적 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한 양과 상관없이 최대한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거죠. 막판에 이제 집중해서 하는 거. 예. 그러니까 그게 보통 입시 전문가들이 그런 조언을 하죠. 뭐 평소처럼 해라. 뭐 평소 일어나듯이 뭐 컨디션 관리하고 먹던 것도 평상시에 먹던 거 먹어라. 뭐 갑자기 뭐 너무 무리해서 공부하거나 그러지 말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제 경험도 그렇고 더 빡세게, 더 많이, 더 힘들게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은 새로운 걸 공부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그 전에 공부했던 걸 정리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이 얘기 많이 들었던 얘기인가? 그런데 여기도 많이 하시는 얘기 아닌가요? 정리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뻔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기출문제집을 풀거나 안 그러면 예전에 자기가 만들어놨던 오답노트를 다시 한번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데 공부 잘하셨네. 제가 오답노트가 그 당시에 이렇게 있을 정도면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교과서를 다 뜯어서 다시 재구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고등학교 3년을 다녔으면 3년 동안 친 시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문제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없어요.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다 시험지 끝나면 다 찢어버려요. 문제집을 사놓고 안 푸니까 그냥 깨끗한 문제집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앞에 몇 장만 풀거나 거기만 옆에 보면은 앞쪽만 새까맣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맞아, 그런 게 문제는 정말 중요한 건 그렇게라도 풀어놓았던 걸 확실하게 맞추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이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좌절하기보다 그 문제들 중에서 내가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거를 딱 담보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를 굳히기 작업을 들어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모르는 걸 찾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아는 거를 딱 정확하게 딱 인식하고 기억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교과서를 다시 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시험지를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모의고사든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지든 시험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인쇄물들은 앞뒤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면은 복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 조각조각 찢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맞췄든 틀렸든 그 표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순간 인간의 기억이라는 건 굉장히 오묘해서 내 흔적을 보는 순간 다 기억합니다. 그게 내가 언제 친 시험인지, 내가 어디서 배웠는지까지 다 기억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만나봤던 거기 때문에 내 손의 흔적이 묻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이 똑똑하고 멍청하고 이거 하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자기 흔적을 보면 자기 흔적에 대한 기억을 다 되살리게 돼 있거든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쳤던 그 시험지를 그 문제별로 조각조각 내서 어디다가 다시 옮겨 붙이냐면 교과서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그 문제에 해당하는 챕터 있죠. 그 문제에 해당하는 챕터나 그 페이지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로든 풀로든 그냥 이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는 그 호치키스 있죠. 호치키스를 무조건 다 집었어요. 차카차카 해가지고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차카차카 해서 그러면 이제 그 교과서가 완전히 걸레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걸레가 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일주일 후면 시험 치고 나면 다시는 두 번 다시 볼 교과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교복도 막 찍고 그러는데 요즘 애들. 어차피 다 버릴 거니까 시험지를 완전히 분해해서 교과서에다가 옮겨 붙여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목차부터 봐야 돼요. 교과서를 목차부터 다시 내가 지난 3년 동안 어떤 이 과목을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사회과학이면 사회과학별로 목차만 찢어서 따로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웠던 게 2학년 때 이렇게 발전하고 2학년 때 배운 게 3학년 때 이렇게 발전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다 똑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배우는 내용의 넓이와 깊이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기본적인 방향성은 똑같단 말이죠. 근데 제가 열심히 듣다 보니까 요런 의문이 하나 들어요. 우리 그 야수님이 과연 점수가 잘 나와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죠. 그냥 본인 얘기가 아닌데 이거 지금 하시는 건지 좀 이게 검증하신 분으로서 제가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드렸어야죠. 신뢰를 갖고 내가 집중력이 올라오는데 실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니까 자꾸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제가 수능을 칠 때는 저는 2세대예요. 두 번째 수능 때. 두 번째 수능 세대거든요. 그때는 200점이 만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200점이 만점이어서 우리 선배 세대는 수능을 2번 쳤거든요. 네, 수능을 2번 쳐서 더 높은 점수를 자기 점수로 가져갔었는데 우리는 한 번밖에 안 쳤어요. 그래서 그냥 한 방에 그냥 몰빵이었어요. 그때 이제 200점 만점에서 저는 모의고사나 평소 시험을 치면 항상 95점에서 100점 정도를 받았어요. 반이네요, 그럼 반. 항상 반타작을 했거든요. 반타작을. 100점, 그러니까 최고 점수가 100점 조금 넘은 점수였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도. 한 중간 정도 하신 거네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결정적으로 내가 내가 짝사랑했던 여학생이 오빠는 꼭 학교를 가면 좋겠다는 그 말에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좋은 학교에 얘기하면서 이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2주 동안 열심히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150점 정도 나왔었어요. 이 방법 하셔가지고 이거 엄청나게 오르는 건데. 그래서 제 담임 선생님과 제 친한 친구들을 포함해서 아무도 저의 그 고득점을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다 의심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놀고 자빠졌던 새끼가 그렇게 점수가 잘 나오는 거는 옳지 않다. 수능 제도가 잘못됐다 이건. 교육 그래서 시스템이 엉망이다. 오히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생각해 보니까 저처럼 그 정리했던 친구가 없는 거예요.
제 방법대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했던 그 공부 방법을 쭉 돌이켜 보니까 이론적인 근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이론적인 걸 모르고 했던 거지만. 그냥 그 여학생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오늘 오빠는 꼭 학교 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 근데 이 방법은 누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그때 한 2, 3주 정도 남은 상태였는데 짧은 시간 내에 그 3년 동안 공부했던 거를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시험 문제라는 것 자체가 그 모든 교과서 내용을 통틀어서 많은 그 문제 출제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골라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각각의 문제는 또 그 분명한 출처가 교과서가 있잖아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은 문제로 낼 수 없단 말이죠. 내가 이 시험 문제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교과서에다가 옮겨 붙일 수 없으면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출처가 교과서가 있는 것만 나와야 되니까. 시험 문제.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건 나왔으니까 다음엔 이거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일종의 오답노트 역할도 같이 하거든요. 네. 그렇게 시험 문제를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교과서로 다시 옮겨 붙이다 보면 그렇게 다 옮겨 붙인 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다시 처음부터 이제 목차부터 꾸준히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 교과서를 읽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과 시험의 연관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기억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새로운 정보를 다시 공부하는 건 지금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풀어놨던 시험지를 옮겨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대목을 틀렸구나, 이 대목을 맞췄구나,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일주일 정도는 금방 가거든요. 그렇게 막 오려 붙이고 이렇게 다시 보고 목차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 일주일 정도는 훅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더 보는데 일주일도 안 걸려요. 금방 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문제 출제자들이 교과서 내용을 보면서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걸 이렇게 문제를 내는구나.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던 내용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구나. 그리고 이런 경우에 내가 자주 틀렸구나. 라는 거를 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만으로도 사실 그 자신감? 어떤 시험에 대한 장악한다고 해야 되나? 시험 자체에 대해서 중압감 같은 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시험을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특히 어느 과목이 좀 많이 올랐어요? 뭐 영어, 국어, 과학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좀 많이 올랐던 거. 수학 쪽이 많이 올랐어요. 와, 수학이요? 예, 수학 쪽도 많이 수학이 올랐고. 원래 단기간에 안 되는 과목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수능 수학은 기계적인 문제들이에요. 창의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어 시험도 굉장히 정형화돼 있어요. 나머지 과목들도 다 마찬가지. 우리나라 입시에서 요구하는 문제들은 뭐 깊이 고민하거나 창의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숫자만 바꿔놓는 패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요구한다는 걸 알게 되면 사실 조금 더 고민하다 보면은 교육 제도까지 보이기도 해요. 근데 뭐 지금은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당면한 건 내가 아는 만큼만 맞춰도 되거든요. 그 내가 모르는 것까지 운빨로 그냥 찍어서 맞추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욕심이거든요. 좀 반대였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모르는 거를 더 공부해가지고 맞춰야겠다 그랬는데 아는 거를 다지자 작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모르는 걸 하나 더 아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옆에 거를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야수님께서 일반 학원 선생이나 그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스스로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노하우를 주변에 이제 사촌 동생들이나 조카한테 이야기해서 많이 먹혔어요. 그러니까 임상 실험을 또 해본 거네요. 왜냐면 이거 다른 아이들한테도 확실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절실할 때 이야기를 해줘야지 먹히지.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고등학교 입학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절실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주변에 고3 학생이 있거나 중요한 시험이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보통의 문제집이나 시험이란 제도 자체가 일종의 그 말한테 이렇게 눈 가리게 있죠. 말한테 눈 양옆에 앞만 보게 만드는 경마하는 말. 경마하는 말들에 눈에 붙이는 눈 가리개 같은 역할로 문제가 디자인되어 있단 말이죠. 큰 그림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문제에만 골몰하게 하는데 그 시각에서 벗어나면 그 시험 전체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그 시험 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성격이 더럽구나, 지랄 같구나 하는 것까지 느껴져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시험을 잘 치고 못 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시험을 치는 내 태도 자체가 굉장히 편해져요. 그러니까 딱히 무서워지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대단하신 걸 보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학원 선생 할 때 요 시험 문제를 저희가 학원 선생도 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하고 정말 예. 안 해본 게 없으십니다. 제가 시험 문제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제 뭐 영어 한 과를 저는 영어였으니까 한 과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커리큘럼을 보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벌써 야수님께서 역으로 깨달으신 거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미 머릿속에 딱 이렇게 틀이 잡혀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시험 문제가 학교든 어디든 나올 게 보이는 거죠. 선생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야수님께서는 학생의 입장에서 역으로 그거를 찾아내신 거예요. 학원 선생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이론적인 그 근거가 있다는 걸 저의 사고방식이나 이 시험에 대한 접근 방법 자체가 이론적인 근거가 있다는 걸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그 발견하는 굉장히 최근에 발견한 좋은 책이 있어서 지금 고3들한테는 절대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제 고2가 끝나고 고3에 올라갈 학생들 또는 재수하시는 재수하시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은 고2 이하 중고등학생들한테 권하는 책인데 그게 어떤 책이냐면은 제목은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이에요. 이 저자들하고 아무런 인간적인 관계 없습니다. 아, 근데 저자가 누구예요? 저자가 고영성 씨하고 신영준 박사라는 분인데, 고영성 씨는 전문 작가예요. 전업 작가. 책을 전문으로 쓰시는 분이고, 신영준 씨는 공학 박사인데, 공부법이나 자기개발 관련된 그 강연을 굉장히 잘하고, 벤층도 굉장히 두꺼워요. 학생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독설과 직설을 정말 이렇게 강하게 해주시는 분들이어서, 저희 이분들 팟캐스트도 있는데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이 책은 굉장히 책 내용만 그러니까 어떤 공부법이나 어떤 심리학, 뇌과학 이런 걸 모르고 보면 굉장히 너무 현실적이어가지고 좀 저급해 보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노골적이거든요. 그 방법적인 것들이.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저는 대한민국 성인 평균 독서량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책을 봅니다. 평균적으로. 물어봐도 돼요? 어느 정도 보시는지? 뭐 올해만 해도 한 8, 90권 정도 봤어요. 많이 2017년만 해도.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하는 한 권이 올해 봤던 것 중에 추천하는 몇 권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그 실천적이고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꼭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험지를 다시 분석해서 교과서로 이어붙인 다음에 교과서를 다시 해체해서 보는 이 방법 자체. 그러니까 우리는 교과서를 배울 때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교과서 내용을 배울 때 각 단원별 안 그러면은 각 페이지별로만 그 어떤 특정한 시간에 선생님한테 그 내용만 배운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교과서라는 전체 맥락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전체 맥락 속에서 어느 위치쯤 배우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해당 꼭지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과목이 재미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냥 단편적이에요. 모든 과목이 재미가 없어요. 단편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맥락에 대한 인식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 사실상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재미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커서도 그렇고 나는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뭔 개소리냐고. 근데 공부하는 거 정말 재밌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부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내가 모르는 걸 나보다 잘 아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주입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공부 진짜 재미없거든요. 근데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 교과서 안에서 어느 단락을 배우고 있는지를 알고 배우면 이 단락의 이전 단락과 앞에 배울 단락 사이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그 감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맞아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런 큰 그림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계속 그 수업 시간에 말하는 아주 작은 토픽만 가지고 하니까 금방 실증나고 내가 뭘 배우는지 모르고 앞뒤 연결이 안 되고 이런 거죠. 내가 왜 이걸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퍼즐 그림이 있으면 전체 그림을 보여주고 나서 너가 배우는 게 요 조각이야. 이렇게 하고 알려주면 편한데 그렇죠. 이걸 전체 그림을 안 보여주고 그냥 퍼즐만 계속 보여주니까 저게 왜 필요하지? 계속 요 생각만 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에서 소개해드리는 한 챕터 중에 메타인지를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메타인지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나 자신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자체를 일종의 우리 이거를 세계관이라고 확장을 해도 되고 나의 어떤 인생 철학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해도 돼요. 우리는 일종의 터널에 갇혀 살거든요. 내가 아는 정보로 만들어진 세계 안에서 산단 말이죠. 내가 모르는 정보는 어차피 나한테 없어요.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내 세계를 구성해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세계가 내가 모르는 거를 내가 인식할 수 없구나라는 거를 아는 순간 나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제3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제가 교과서 안에 갇혀 있지 말고 교과서 밖으로 나와서 교과서 전체를 바라보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해체해서 교과서를 다시 만들어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 메타인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교과서 안에 속속들이 박혀 있는 세부적인 정보들까지 우리는 전체적으로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학습이나 시험에 대해서 어떤 공포심 이런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험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메타인지에 대해서. 야, 저 그 공인중개사 시험 잠깐 준비했었는데 이 방법을 한번 써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렵더라고.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렵죠. 오래 안 봤잖아요. 진짜로 1년을 이렇게 틈틈이 공부하다가 안 되겠다 올해는. 하고 이제 내년에 넘겼는데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수님 말씀 말미에 하나 아까 다다음 주에 수능이라 그랬는데 오늘 월요일인 걸 깜빡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11월 16일입니다. 목요일 수능 날입니다. 정상회담을 비판하기 위해 회의록 발췌본 보고서를 2009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에 보고했는데 김 의원의 발언 내용은 물론 이후 한 월간지에 전격 공개된 정상회담 내용이 이 보고서와 같다는 겁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청와대에 배포된 비밀 기록물을 외부에 유출한 정황이 있는 외교안보 수석실 관계자와 이후 정치적 논란이 일자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일단 방송에 앞서가지고 새날 달력 좀 이야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많은 분들이 접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접수했습니까? 반응이 이렇게 폭발적일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택배를 어떻게 싸야 되나 벌써부터 고민될 정도인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애청자들이 우리가 촛불을 모여서 같이 나눴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사진을 지금 같이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그 사진 보내주신 것들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할 만큼 굉장히 다양하고 멋있는 사진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메시지들을 보면서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지금 게시판에 새날 달력팀으로 이제 글을 올리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 합천, 전주 이렇게 동네 이름을 보면서 정말 듣고 계시는구나. 그 동네에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다 듣고 계시는구나. 이게 눈으로 보여지니까 기분이 정말 묘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갱신되는 걸 보면서도 오늘은 제주도 또 열어보면은 부산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이 표시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나 듣고 있다고.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 해외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목마른 측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연락 주시는 것도 많고 그 메시지들이 정말 새날을 지금까지 버텨온 4년? 이제 내년이면 5년째 돼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버텨준 새날에 대해서 고마워하시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달력을 만든다는 게 처음에는 그냥 뭐 달력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새날 지금까지 온 것에 있어서 어떤 이정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간나라든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방송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만들어진 방송인데 그분들의 실체를 확인하는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그 실체 이러이러한 분들이 우리 애청자로 계셨던 거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요. 사실 저희 쪽에 금전적인 여유가 좀 있으면 만들어서 판매하면 되는데 왜 펀딩을 할까 하는 전에 한 말씀드렸죠. 돈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세가 나는 데가 지금 한 1, 2개월, 3개월 가까이 적자 상태라서 제가 여력이 좀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상황을 알아주시고 뭐 펀딩에 참여를 하시는데
내 얼굴이 들어가고 내가 직접 만드는 달력. 그러니까 새가 날아든다의 기존의 컨셉과 상당히 매치가 되는 바로 그런 컨셉으로 달력을 한번 만들고 있는데 마감 날짜가 언제입니까? 11월 19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다. 불안하다. 지금 추세로 하면 뭐 매진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매진이 아니라 이렇게 펀딩 성공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펀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펀딩이 안 돼도 안 되는 대로 진행해요. 이게 펀딩 하신 분들한테 뭐 다시 돌려드리는 것도 방법인데 저희들의 기본 취지는 그런 기념품 하나 만들어 보자는 거거든요. 새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새날의 어떤 로고나 방송 채널 하나 덜렁 들어간 그런 기념품이 아니라 정말 새날의 주인은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방송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의 주인의 얼굴을 담아서 우리끼리 한번 재밌는 이벤트 한번 해보자는 거기 때문에 펀딩의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작게 모이면 작게 많이 모이면 많이 찍어서 더 많이 이렇게 배포하고 나눌 거예요. 우리 방송의 썸네일의 주인공은 새잖아요. 근데 그냥 새가 아니고 파랑새란 말이에요. 어목하던 시절을 같이 했던 서로가 파랑 나오라고 부른다면 누가 나가냐고요. 사실 이번 조국 민정수석을 나오라고 하는 건 이슈거리가 없어요. 민정수석을 부를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나와야겠죠. 민정수석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정말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합당한 이유가 아닌 것으로 인사참사요? 인사참사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 멋있는 인사가 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인사참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홍진호 사건 그것도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시작부터 당사자가 잘못한 부분이고 그건 정부에서 잘못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조국 수석을 끌어내서 망신 주려고 하는 시도가 일단 실패하니까 어그로를 계속 끌고 있는 거고요. 임종석 실장을 불러다 놓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참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자, 거기다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미치겠다. 웃겨가지고 말도 안 나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성예방 교육 자료를 내라는 거. 그러니까 탁현민 행정관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직원 전체에 한 게 아니라 탁현민 한 개인을 교육한 자료를 내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청와대 국정감사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 방송으로 국정감사 결산이 나갔잖아요. 거의 한 80%에서 90% 가까이 끝났고 일부가 이제 11월 달에 지금 여성가족부라든지 등등의 정부 국정감사가 남아 있는데 그 국정감사에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성예방 교육 자료를 내라. 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홍준표 발정제랑 같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얼마나 트집 잡을 게 없으면 일개 청와대 행정관을 가지고 교육을 했네 안 했네 가지고 깔까요? 보통 그 기업에서도 성평등에 관한 교육들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업들에서도 해요. 강사를 외부 강사를 모셔다 놓고 하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하든지 하는데 청와대도 아마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여직원도 많고 남자 직원도 많기 때문에 할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자유한국당은 하나? 자유한국당도 해야 되거든요, 이 교육을. 예전에 그 국민의당 성희롱 예방 교육 하는데 강사가 성희롱을 하더만요. 그러죠. 예. 그리고 뭐 성적인 성추행 이런 거는 뭐 워낙에 그게 일상화돼 있는 집단이 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웃기고 요거는 탁현민 행정관이 어렸을 때 뭐 했다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떠나가지고 성인이 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책으로 어떤 조술활동을 문제 삼아가지고 성예방 교육해라. 돌아가신 마광수 교수 같은 분들한테도 성예방 교육 했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정말 질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태풍의 핵은 뭐 국정감사도 아니고 바른정당의 분당도 탈당도 아닙니다. 사실은 국정원의 청와대 뇌물 게이트죠. 근데 얼마 전에 그 장제원 이가 이제는 뭐 호칭도 붙여주고 싶지 않다. 맞아요. 오늘도 보니까 뭐 권양숙 여사 뭐 받은 돈 어쩌고저쩌고 환수해야 된다 뭐 이런 개소리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특활비를 상납받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와대가 지금 현재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 때와 현재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적이 있는가 전수조사를 해봤다는 겁니다. 해봤더니 받은 적 없다예요. 그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 국정원장 그분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받은 적 없다고. 네. 청와대 자체가 특활비가 있는데 무슨 정도로 받아요? 그냥 나라 국한 빼먹는 도둑놈들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이거는. 박지원 의원이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각 수석실 산하 담당 행정기관들 있잖아요. 그 기관에서 돈 봉투를 다 가지고 왔다고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와서 이게 무슨 돈이냐 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원래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그거를 박지원 대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절대 받지 말라고 한 푼도 못 받게 지시를 내리고 그 직원들 중에서도 아무도 단돈 한 푼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단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하기관에서 돈을 가지고 오는 게 관례였다는 거는 사실이죠. 근데 그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절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그게 뭐 관례였다고 말하는 건 단순히 10년, 15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전두환 박정희 시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활비라고 하는 거를 나쁘게 쓰이는 걸 예방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도 우리가 그런 대안을 낸 적이 있지만 최소한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는 그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국정원 컴퓨터 서버를 뒤지다 보니까 나온 내용들이었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세상에 비밀은 없어. 특활비라고 하는 게 어디에 쓰였는지 리스트를 쭉 보니까 이게 무슨 청와대로 간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된 거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부분은 또 실제로 자기들이 써야 될 명목에 썼던 것도 일부는 있었겠죠. 근데 그 특활비의 대부분이 정치 공작에 쓰였다는 게 문제였잖아요. 지금 민간단체 지원하고 막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야당 탄압. 야당도 정부의 일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정부의 일원이라고. 국민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야당과 자기들이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에게만 특활비를 유리하게 썼다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그것을 또 뛰어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특활비가 뇌물로 공여됐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죠. 박근혜 탄핵 심판할 때 변호사비 전액 4억이 현금으로 지급됐다. 근데 그 기간이 그런 거죠. 한참 국정농단 게이트가 터지면서 한두 달 정도는 안 받았다고 해요. 받았던 그 현찰을. 그러다가 갑자기 안 받은 달 8월 달 거랑 합쳐서 2억 보내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돈으로 실제로 탄핵 심판에 나왔던 변호사들 변호사비를 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도 한번 하고 이건 뭐 확실하다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변호사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건 지금 사실로 보여요. 4억이라는 돈이 뭐 일시불로 한 번에 4억을 준 건 아니기 때문에 4억이라는 현금을 쌓아둔 어떤 그림을 그려놓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뭐 5천만 원, 3천만 원을 5만 원권으로 줬다잖아요. 상상이 됩니까? 그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게. 저는 이 변호사들이 하나같이 부도덕해 보이는 변호사들이 이게 세금으로나 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솔직히. 신고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나죠. 변호사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요. 대한민국에서 기업이랍시고 좀 해본 사람들의 경험은 다 있을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뭐냐면 내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저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현금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 현금 주는 걸 통장에서 찾아서 줄까요? 안 그래요. 통장에서 찾아서 주려면 계좌이체합니다. 그렇지 않고 쌓아놓은 돈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역시. 그러니까 이 현금을 미리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이 현금으로 이 사람들한테 고액권으로 이렇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에 아무리 많은 재벌들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통장에서 찾지 않고 내가 이 쌓아놓은 돈이 없다면 불가능해요. 이렇게 돈을 주는 게. 금고에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장시호가 얘기했던 삼성동에 금고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청와대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청와대에도 있었을 거고 아마 이게 퇴임 후에는 쫓겨난 이후에는 삼성동 금고에 들어가 있었을 텐데 그게 지금 아마도 내곡동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예정으로 지금 돼 있는데 또 빼돌리겠죠. 다른 곳으로. 참 희한한 게 보통 우리 같은 상식이면은 이 사람 재산이 있잖아요. 그 삼성동 집만 70억에 팔렸어. 근데 그 탄핵 심판의 변호사비를 국정원이 대준 것으로 약간 추정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어떤 쓰임새는 국정원은 그 쓰임새를 정확히 뭐 알았다고 말하기 좀 어려웠겠지만 세력 자체가 부도덕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지금 박근혜는 60몇 억, 70억 가까운 돈으로 팔았고 내곡동은 20몇 억인가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약 뭐 3, 40억 정도가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럼 그걸 현금으로 갖고 있었을 거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말이 안 돼요. 계좌이체. 왜냐하면 그거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는 새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거든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청와대 국감은 조국 민정수석 불출석을 놓고 시작부터 불꽃이 튀었습니다. 지난 9년간 우리는 단 한 차례도 민정수석을 국회에 부르지 못했었습니다. 내로남불의 끝판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 문제가 크게 국민적 관심사로 되고 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건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인사 문제와 관련한 야당 지적이 이어지자 임종석 비서실장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청와대 체크리스트 공개를 검토 중이라며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한국당은 흥진호 납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일정을 제출하라며 파상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세월호에 대해서 분 단위로 공개하라고 난리를 부리고 몇 년 동안 그랬던 사람들이 1시간 단위로 자료 달라는 것도 이것도 안 줘요? 민주당은 흥진호 사건의 책임이 잘못된 제도에 있다며 정부를 적극 엄호했습니다. 월선과 납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치 발치 장치를 개인에게 맡겨놓은 것, 선주에게 맡겨놓은 제도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주사파 발언으로 야당 의원과 임 실장 간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내부는 더 심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면면과 실력 닿습니다. 저는 전희경 의원님 말씀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여성가족위 국감에서는 한국당이 왜곡된 성의식 논란을 야기한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경질을 촉구하자 민주당이 홍준표 대표의 돼지 발정제 논란으로 맞서면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방송 장악이라는 개념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며 혐의를 일축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단연코 MBC 문화방송이 언론 장악이 될 수도 없고 장악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김 전 사장은 지난달 30일 검찰 압수수색을 받고 참고인 신분으로 자진 출석했지만 일주일여 만에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부터 3년간 MBC 사장으로 재직하며 국정원과 공모해 정부의 비판적인 PD와 작가를 해고하고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PD 수첩을 폐지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MBC를 담당한 국정원 정보관을 만나 이런 방향이 담긴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전달받고 상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사장과 함께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검찰에 다시 불려 나왔습니다. 연재욱,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들로부터 530 심리전단의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보고받고 이를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한 과정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차례로 김 전 장관을 불러 정치공작 활동 지시 또는 보고 여부 등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전방위 정치공작의 실행 주체로 지목된 기관들의 수뇌부가 줄줄이 소환되면서 검찰 수사는 이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향하는 형국입니다. 18대 대선을 닷새 앞둔 2012년 12월 14일 새누리당 부산유세장에서 김무성 의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라며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라는 메모를 읽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우리 영토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비밀문서인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조사한 결과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보고서와 같은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 였던 것 같아요. 그 관점으로 박근혜와 문재인 대통령이 나눠 쓰는 2017년이 아니고 온전하게 우리가 통으로 쓰는 2018년은 새로운 달력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들만의 기념일들이 굉장히 많이 표시가 되는 일반 달력과는 상당히 다른 달력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많은 분들 참여 좀 주시기 바라고요. 직접 들어가실 분들은 새날베스트 SAENALBEST.com 들어가시면 되고 팟빵에 새가 나른다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 공지사항에 거기로 들어가는 링크를 하나 걸어놨는데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중간중간에 몇 군데 정도의 펀딩 참여하기 뭐 이런 거 누르시면 거기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고 별거 없어요. 인적사항 간단하게 쓰시고 메시지 쓰시고 사진 제출하고 송금하시면 끝.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음 주 방송 이 시간대쯤에는 펀딩 성공을 알 수 있도록 저는 많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됐어요. 사실상 이제 뭐 웬만한 비강기관들은 다 끝났고요. 이제 핵심일 수도 있고 어쩌면 뭐 국정감사의 마무리일 수도 있는데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청와대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의 어그로 끄는 거예요. 별걸 다 트집 잡아요. 거기에 이제 일단 논란 하나. 조국 수석이 왜 안 나왔어? 정말 엄중한 사건이 있을 때는 수석들이 나옵니다. 조국 수석 같은 민정수석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일상에서는 민정수석들이 대통령 보좌가 먼저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대요. 지금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때도 나온 적은 있습니다. 네, 사실 국정감사의 취지 자체가 공공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돈을 투명하게 제대로 집행했는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국회가 앞으로 협조해야 될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정쟁에 이제 너무 정치적으로 극렬하게 부딪히는 모습만 언론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까 국정감사 자체가 뭐 대단한 뭐 진상을 밝히거나 무슨 혐의를 제기하거나 뭐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런 용도로 지금 변질이 됐어요. 지금 야당이 그런 변질된 국정감사의 행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그로 끈다고 말을 하지만 국정감사의 원래 취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나 안 그러면은 뭐 각 분야 수석들이 저지른 뭐 명백한 의심이 가는 범죄 정황이 있다거나 안 그러면은 청와대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그런 의혹이 있을 때 비서실장을 위시한 다른 수석들이 출석해서 그동안의 상황을 밝히는 거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임기 이제 시작하고 나서 이제 5개월 차에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하는 국정감사인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이제 세팅해가지고 이제 다음 해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이 시국에 도대체 청와대에 뭘 지적하고 뭘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떤 거냐면 야당의 어그로라고 하는 건 일단 문재인 정부의 조각 등에 있어서 인사참사를 가장 책임자가 민정수석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를테면 그들이 어그로를 끄는 지점은 일단 인사참사로 보고 있다는 문제. 물론 뭐 중간에 엇박자가 좀 있기도 했고 뭔가 좀 낙마신 분도 있긴 하지만 그걸 빌미로 해서 조국 수석이 갖는 어떤 상징성이랄까 네임밸류랄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그림이 되는 거고 그 그림을 조국 수석을 막 질타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그래서 막 피켓 들고 뭐 여러 가지 항의성을 보내긴 하지만 이거를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민정수석이 국회 국정감사에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이제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잖아요. 내가 하면 노면서 남이 하면 불륜. 지들은 아까 말한 똑같은 이유로 민정수석이 단 한 번도 국정감사에 나온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은 나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면 나와야겠죠. 나와야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나왔어요. 그 이후에 9년 동안 안 나온 거예요. 그래놓고 안 나왔던 세력이 그걸